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백봉 변희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백봉이라는 호가 좀 자연스러워졌죠? 이제 뭐 실제로 지난 방송 이후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이게, 주문이 쏟아진다. 네. 예. 그래서 요게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우리 마키아벨리 시청층과 백봉의 효능이 딱 맞아 떨어져서 네. 되게 뭐 조사 하나마나 마키아벨리 시청층은 한 40대, 50대, 한 60대 그렇죠. 네. 좀 남성 좀 그래도 좀 이 프로를 소화할 수 있는 좀 네. 교양 수준이 예, 어느 정도 되는 있는 사람들.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주로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이. 예. 그래서 요거 하고 집을 최근에 또 우리 뭐 안진걸 소장도 이걸 네. 구매했고 부모님 네, 드리려고 이거 그리고 화나고 섞어먹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네. 뭐 하루에 요거 하나 뭐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환도 뭐 판매하니까 이걸 하시고 주로 이제 계란은 그 오늘 네. 알은 좀 안 가져놨는데 보관 문제로 알 같은 건 제가 제 가족들한테 친척들 다 쫙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내버리면은 진짜 뭔가 약인가 그래서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뭐 인증 안 된 거 안 먹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알부터 보내요. 시작은 좀 쉬운 거부터, 네, 쉬운 거부터. 식품부터. 예, 그거는 뭐 계란 고급이라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데 네. 알을 먹은 사람들 모든 반응은 계란하고 비교가 안 되게 워낙 담백하고 네. 비린 맛이 없다 그래서 고급 계란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예. 알이 굉장히 신선하고 음. 그 노란자의 탄탄함이 오래 가요. 일반 그렇죠. 계란의 네. 한 두세 배 계란보다는 작은데 탄탄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부담 없이 계란을 가지고 생걸로 먹으시던 후라이드 해 먹어보다가 이런 집 같은 거 먹으면은 그리고 우리 이 댓글로 우리 독자들이 들어오는데 뭐 허위 과장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대. 그래요? 말 조심하면은. 근데 내가 알기로 우리는 여기 지상파나 이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해당 안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라 이게 뭐 저만 해도 식품이기 때문에. 뭐 이게 약이 아닌데 이제 네. 건강식품인데 네. 그 아주 그 사나운 그 백봉이라는 새를 네, 가지고 네. 이게 한 10몇 시간을 고아서 만든 그 즙이고 여기다가 이제 산삼 이런 것들 넣은 건데 아니 저만 해도 몸이 기본적으로 통풍 뭐 관절염 이런 게 있는데 먹은 다음에 좋아지니까. 네. 근데 그걸 뭐 완치됐다 이런 얘기하면 또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게 병이 치료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 뭐 당뇨, 뭐 고혈압 다 좋아지고 있다니까. 내 몸에 맞다, 몸이 좋아졌다. 예, 그렇게 느낀다.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또 활력이 넘쳐지고.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활력이 넘쳐지니까 음. 한동훈 윤석열과의 이 투쟁도 더 열심히 하셔야 그거 굉장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제가 네. 여름에 이제 이 집회를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집회가. 네, 네. 한동훈 집 앞에 집회도 이제 바로 두 번째 했거든요. 금요일 날. 네. 그러니까 이 한여름에 집회하려면 이거 필요하죠. 이거. 그 한동훈 장관이 별 반응이 없다가 드디어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최순실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이야기를 송영길 대표가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저질 괴담이다. 어떻게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꺼내느냐. 안타깝다. 완전히 이제 송 대표가 지적한 거에 동문서답으로 도망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송영길 대표는 아예 한 두 발을 먼저 나가서 네. 한동훈에게 너 이거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변희재 제 이름을 걸은 이유는 제가 이미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를 했고 네. 한동훈의 법무장관 시절이가 공문을 2번을 보내는데 공문에다가 아예 자백하라고 써놨어요 저는.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 얼굴을 표지해 놓은 책에다가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을 날조했다고 박아놨어요. 카피를.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누가 좀 욕해도 소송 같은 거 안 하는 스타일들이 있어.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김무성 같은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보수에서 욕 엄청 많이 먹어도 그 사람이 안 해 소송을. 그냥 안 하는 스타일이야. 원래 그래. 좀 급이 되는 사람들은 소송 사실은 잘 안 해요. 원래 네. 잘 안 하는 게 맞아요. 정치인들은. 네. 왜 정치인들은 욕 먹는 게 직업이니까. 그렇죠. 네. 김무성이 욕 엄청 많이 먹어요. 젊은 보수들한테. 그 소송 안 하는 스타일이 있고. 네. 또 반면에
강용석이 같은 스타일은 그냥 몇천 개를 소송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동훈이는 누가 자기를 욕했을 때 김무성 스타일이냐 강용석 스타일이냐 이거죠. 강용석 스타일이죠. 강용석 스타일이죠. 강용석 스타일. MBC 압수수색한 거 보세요. 싸그리 다 소송하고 그 정말 MC 장원이라는 연예인의 유튜브까지 소송이 들어갔다니까요. 헐. 그 정도로 자기 까는 사람 다 소송 들어가고 아주경제의 장모부장이라고 네네네. 저보다 훨씬 온건하게 네. 한동훈은 부산 LCT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네. 요 정도 표현 가지고 또 민사까지 걸어가지고 손배를 받아내고 아, 아니 내가 그분 뭐 이름을 안 해서 아주경제 장모부장이 인지도가 높습니까? 변인재가 높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 MC 장관이 변인재가 높아 이걸 다 고소고발 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게 얘기한 것도 아니야. 나는 한동훈이 조작 날조했다. 그리고 난 한동훈을 사형시키겠다. 네. 한동훈 가족들은 한동훈 자백시켜라. 이런 수준의 표현을 하고 한동훈 집 앞에서 프랭카드 펼쳤는데 네. 소영길 대표가 왜 변희재한테만 고소고발 안 하느냐. 아니, 네. 송영길 대표 이야기 어떤 느낌 되냐면, 오씨 나한테는 그러면서 왜 변희재한테는 안 그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거 한 중간적인 위치에서 보면은 소영길 대표가 변희재한테 무슨 뭐 원한 있나? 그렇지 할 정도로 왜 나만 잡고 저기 뭐야? 왜 변희재를 변희재를 구속시키고 그만둬? 내일 당장 구속시키라고 막 떠든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왜 유독 변희재만 지금 고소고발 안 하고 수사 안 하는지를 답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두 바퀴를 또 돌려서 도망갑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이 나는 법무부 기자하고 미리 소통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나온 답변입니다, 이거. 아, 이거 메시지 내면은 기사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슈된다. 네, 그거 알고 미리 준비해온 멘트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 자기가 도망가는 핑계를 야당하고 언론 핑계를 냈습니다. 네. 야당도 무시하고 언론도 무시하는 사건을 네. 왜 전직 당대표 소영길 같은 사람이 올라타서 저질 괴담에 편승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야당하고 언론을 방패를 쳤어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야당이라 그러면은 민주당이라고 봐야 할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소영길 대표가 민주당 전 대표고 그렇죠. 뭐 탈당을 했지만은 손희원 씨도 어쨌든 민주당 사람이고 뭐 민주당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우리 지금 뭐 태극기 촛불 집회하지만은 거의 범민주당 사람들은 태극기 네. 조작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야당에 그 자기하고 속검놀이하는 법사위 의원들이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안민석 의원도 지금 다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이 하고 있어 사실은. 야당이 하고 있는 거지 따지면은. 그 야당이 이제 점점 사실은 꽤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저 김용민 의원하고도 우리 다 소통을 해놨고 네. 이 이제 김남국 의원하고 다 해놨고 언제 야당 법사위가 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상하 아니 특히 이제 소영길 대표 자체가 야당 당대표 출신이고 그 야당 당대표는 무슨 10년 전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바로 대선 직전에 한 사람이 그 민주당 전 대표가 지르는데 민주당도 안 하는 걸 네가 뭐 하냐.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가 그걸 윤창중 씨가 오늘 방송에서 재밌게 해석하더라고. 여기서 지금 이 한동훈이 얘기하는 야당은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야당, 그 당시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태블릿 PC에 문재인 때 의해서 폭격 맞은 정당. 사실은 태블릿 PC 조작은 2016년, 17년에 했지만 네. 이 조작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제가 구속하고 이랬을 때는 이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이 얘기하는 이 언론은 조중동을 얘기하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조중동과 국민의힘도 무시하는 한마디로 어찌 보면은 한동훈과 같은 패드잖아요. 그러면은 변희재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 이제 촛불 집회라든가 좌우 중도 합작 집회 또는 이 태블릿 PC 이슈가 레거시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 저 사람들의 암묵적 동의와 이것을 이슈화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 저는 그게 이번에 다 드러났다고 봐요. 이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 특히 이제 보수 기득권 미디어하고 이제 당연히 저 국힘당 이 사람들하고 태극기 변절자들까지는 이걸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암묵적 동맹이 맺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네. 윤창중 씨가 이제 거길 좀 한동훈이 얘기한 거는 이쪽 민주당하고 이쪽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쪽을 얘기한 거라 그러는데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인용 보도만 했는데 딱 두 언론사만 음해를 했습니다. 네. 문화일보하고 조선일보가 했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2016년 11월에 대정부 질의할 때 그때 아마 황교안 총리 대상으로 했을 거예요. 네. 그때는 태블릿 출처가 명확히 밝혀졌는데 그러면 태블릿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왜 수사 안 하냐 이 질문을 한 걸 갖고
송영길 7년 전에는 태블릿 맞다면서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꿨냐. 아주 이제 저같이 이걸 완벽하게 아는 사람 볼 때는 정말 나쁜 놈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악의적 왜곡보도. 근데 뭔가 모르는 사람은 야 송영길 너 그때는 태블릿 그거 지지했다가 이제 와서 네가 뭐 이제 수사를 당하니까 말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변희재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이슈화되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송영길 대표도 잘 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죠. 네. 자기가 생각이 여박근 자기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송영길 대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그 언행을 가지고라도 맞으면 맞을수록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요. 제가 태블릿 조작의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제가 2016년 11월 때부터 문제 제기했는데 보도는 10월에 나왔어요. 네. 제가 한 달 차가 나왔던 이유가 그래도 이병철 회장이 만든 중앙일보 미디어 그룹의 JTBC가 검찰이 딱 들여다보면은 거의 하루 만에 밝혀낼 태블릿의 그 사용자를 조작할 수 있겠냐.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 그거 조작했다고 난리 칠 때 제가 계속 아니라고 그냥 막고 있었고 제가 그때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의 특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총으로 전화가 엄청 들어오는 거야. 이거 조작됐는데 왜 자유총장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김경재 총재가 또 불렀어요. 10월 말에 불러서 자기가 볼 땐 조작에 혐의가 있는데 어떠냐 그래서 저는 그때 안 들여다보고 이거는 그때 검찰이 발표를 했어. 이미. 검찰이 최소한께 맞고 JTBC가 조작한 거 없다. 발표를 해서 그럼 검찰이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건 조작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럼 김경재가 조작이 안 됐다는 것을 발표해라. 네가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조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JTBC에서 나온 보도만 봐도 이건 최소한권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JTBC 보도밖에 없었지 그때는 제가 조사할 게. 그거만 봐도 사진 2장 말고는 최소한권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핸드폰에 변희재 사진이 찍혀있다. 그거 변희재 거라고 증거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회 나가면요. 저 부스에 앉아있잖아요. 네. 저 사진 무진장 찍고 가요. 그렇죠. 참여자들이. 네. 물론 제 옆에 와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지만은 그냥 막 찍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찍고 간 그 핸드폰이 제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변 대표 사진을 또 제일 앞장에 또 띄우게 할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는 최소한 사진이 있다 해서 최소한권한 증거가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최소한권이려고 그러면요. 정유라라든지 정유라 딸이라든지 최소한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최소한과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과 없는데 근데 JTBC 보도에는 그것 말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JTBC가 조작 보도했다고 문제제기한 거란 말입니다. 네. JTBC가 왔을 때 이거 최소한과라는 증거가 없는데 최소한과라고 질러버렸다. 그리고 검찰도 그냥 JTBC 보도만 믿고 판단한 거 아니냐. 제 문제제기는 이거였는데 소영길 대표는 그 이전은 얘기예요. 그 이전에 자 검찰이 이거 조작 안 됐다 그랬다. 최소한과 맞다 그랬다. 그러면 어버이연합이 손석희 씨를 고소했거든요. 증거 조작으로. 그러면 검찰이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JTBC가 조작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왜 어버이연합을 무고죄로 수사하지 않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소영길 대표가. 자 그러면 그 당시는 송영길 대표뿐이 아니라 지금 태블릿 PC를 다 파헤친 변희재 저조차도 JTBC가 오버를 했겠지 검찰이 조작했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예요. 왜냐하면 그 검찰은 뭐냐? 박근혜가 임명한 검찰인데 김순환 검찰총장이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 검찰이 박근혜를 죽이는 조작을 했겠냐는 거는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거죠. 네. 나중에 이게 윤석열 한동훈 특검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의심을 했었죠. 특검이 이제 정밀 조작하고 있구나. 이 김수남 이 박근혜 검찰이 조작했다는 게 드러난 거는 2020년 3월입니다. 거의 사건 몰아주고 4년 뒤에나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2016년 11월 달에 송영길 대표가 검찰이 조작했다 생각했냐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검찰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송영길 대표는. 검찰이 당신들이 이제 이 조작이 아니라 판단했으면은 조작이라고 막 JTBC 고소고발한 놈들 다 무고죄로 수사해라. 정당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 조작했다고 드러나는 거는 작년 12월이에요. 예. 왜 조작은 계속 들어왔는데 누가 조작했냐는 특정된 거는 작년 12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6년, 7년 걸려서 제가 밝혀낸 거기 때문에 6년 전에 송영길뿐 아니라 6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 촛불이고 뭐고 이거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잘 몰랐죠. 잘 몰랐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변 대표 이야기의 핵심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JTBC와 검찰의 문제에서 만약 이게 변 대표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경중을 따지자면은 일단은 주범은 검찰이 되는 거죠. 검찰이요. 네. 9대1 정도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TBC는 또 다른 좀 이 기회주의적 속성으로서 이걸 또 밝힐 수도 있는 상황으로 역전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는 거죠. JTBC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빠져나갈 게 있는 게 네, 이걸 보도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긴밀히 상의했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 네,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JTBC가 이 최서원과 박근혜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입수했으면 바로 검찰에 가져가야지. 검찰과 상의해서 JTBC가 보도를 하도록 2, 3일 동안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 얘기거든요, 이거. JTBC의 실제 정보가 검찰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짐작을 그러니까 하시는 제가 볼 거잖아요. 때는 검찰이 JTBC에 우리 믿고 보도하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럼 JTBC 나중에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을 믿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상당히 면책이 되죠. 그러면은 일단 JTBC 너무 큰 문제가 제가 없어지는데 물론 이제 언론사에서 지금 오히려 JTBC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조작을 잡은 상태에서 공문을 계속 쏘고 있거든요. 당신들은 뭘 할 수 있다. 정정을 해라. 이게 지금 정정을 안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래서 우리 미디어 독자들이 매주 JTBC와 집회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을 해라. 이게 네가 실수했으면은. 근데 정정을 안 하고 계속 가면 이제 한패가 되는 거죠, 한패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다선 의원들 만나 보니까요. 최순실에 대한 평가를 요즘 다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순실 그만한 능력이 못 돼. 저는 최순실하고 이제 계속 접촉을 해 왔잖아요. 네, 한 네. 6, 7년 동안 접촉. 요즘에 이제 이 최순실이 어찌 보면 저를 배신해서 네. 뭐 배신하고는 자기도 석방되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해를 하지만 접촉을 해온 과정에서 볼 때는 최순실은 이 시야가 좁아. 국정 전반에 네. 관해서 조언을 한다거나 어떤 의견을 낼 만한 능력이 못 그러니까 된다. 시야가 좁아서 유치원만 운영하고 유치원 땅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올린 네. 거밖에 이게 없어요, 사회생활이. 그럼 무슨 네. 사회생활을 했냐면은 박근혜 시다발이만 한 거야 30년 동안에. 옷하고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실제로 이제 정치적 식견이 있었던 거는 최순실의 전 남편이잖아요. 정윤회여서 정윤회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봉지욱 기자하고 한번 제가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안민석 의원도 네. 이 최서원 일가가 대장동 하나은행에 개입한 정황 증거가 나왔어요. 나왔죠. 네. 그거는 딱 따져 보니까 이건 최서원이 아니고 정윤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이야기하는 게 하나은행의 인사 문제에서 언급됐던 사람들은 뭐 이게 확정한 건 아닙니다. 최재경, 곽상도 이런 사람들을 추천한 게 최서원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이 하나은행에서 대장동 설계하는 내용들은 그 금융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게 최순실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동생도 개입해 있고 거기에 네. 그 정윤회라 그러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탄핵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태블릿 조작까지 했었을 때 이 복수심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일단 최태원 같은 경우 최태원은 뭐 태블릿 조작에 완전 주범에 같이 들어왔는데 이 이혼하는 그 과정에서 이 박근혜 쪽이 노소영 편을 좀 든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최태원이 석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면 석방이. 음.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 이 50억 클럽 중에서 김수남이랑 박용수가 들어와 있는데 네. 자 JTBC, JPC는 아까 말한 대로 김수남의 검찰이 먼저 조작했습니다. 장시호 JPC는 박용수 특검, 윤석열 한동훈의 4팀이 조작을 했어요. 근데 박용수하고 김수남 둘 다 50억 클럽이야. 네. 그리고 대장동 판돈 누가 됐냐? SKT가 됐어요. 네. SK가. 네. 그러니까 이게 싹 다 탄핵 세력이고 거기에 또 이제 하나은행이 껴있다 그러면 그것도 정윤회야. 그 정윤회는 최소한 탄핵 전에 이미 빠져나갔어.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이 복수심이 이제 불타버려서 네. 정윤회 이혼하고 나가버리고 최소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박근혜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 플러스 알파 그런 판도는 대장동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장동이 이재명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요쪽 세력과 관계 있을까 높아요. 지금. 자, 우리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2012년부터 15년까지, 16년까지 들어가 보면은 초반에 정윤회가 전반적으로 주도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를 주도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혼을 정확하게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이 2014년도거든요. 네. 그 전 이후에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네네. 이혼한 다음에 손 뗀 거 맞아요. 손뗀 거다? 이혼한 다음에 나가버렸어. 예, 그리고 이제 최서원만 남아가지고 이제 시다발 역할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윤회가 무슨 불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태블릿 PC에도 정윤회가 썼던 흔적이 좀 있어서
정윤회하고 정윤회 밑에 있는 김한수가 쓴 거를 이게 최선혜가 뒤집어 씌웠다. 그러면 정윤회가 태블릿 PC의 이 공작의 주범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정윤아한테 내가 해준 적이 있어. 야, 이거 내가 볼 때 니네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주범인 것 같다. 네. 근데 정윤아가 자기는 생계가 정말 어려운데 아버지가 10원 한 장 안 준다. 네. 내 전화 받자마자 끊어버렸다. 네. 그래서 야, 정말 나쁜 놈이다. 정윤아 씨가 저기 정윤회의 친자인가요? 친자예요. 아. 친자예요. 음. 그래서 그때 최대주 회장이 같이 갔다가 100만 원을 정윤아한테 줬어요. 생계 어렵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 전화가 안 된다는 그 정윤회하고 정윤아가 또 갑자기 제가 찾아간 날 만나가지고 쿵짝쿵짝 하더니 원래는 이제 정윤아하고 저하고 방송을 해서 태블릿 진실을 밝히기로 했었는데 한 6개월 뒤에는 강용석이랑 같이 만나더니 태블릿 PC 그걸 뭐 완전히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강용석과 정윤아의 첫 방송이 뭔지 아십니까? 최서원과 고영태는 불륜이 사실이다. 이거 폭로시켰어요. 이거 누가 폭로시켰겠어요, 정윤아한테? 사람과 전쟁이 아니 아버지가 아니면은 누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탄핵 태블릿 조작 세력에 정윤회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왜 뭐 한겨레든 경향이든 이런 뭐 조금 약간 중도적이라든가 또는 뭐 좀 친민주 성향 이쪽에 언론사에서는 변 대표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오죠. 아니 인터뷰가 문제가 아니라 보도도 없고. 어제 이제 이번 주에 그 소영길 대표하고 한동훈 주고받은 보도가 거의 전 언론사 다 나갔는데 네. 보도가 안 나간 쪽이 내 기억에 지금 한겨레 보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KBS, MBC 보도 안 나갔는데 네. JTBC의 태블릿 조작 보도로 밀고 갈 때 가장 강력한 아군이 한겨레 경향하고 KBS, MBC였습니다. 아군들이. 그 특히 MBC는 제가 구속되는 상황까지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계속 음해 보도를 밀고 갔어요. MB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조작 보도의 카르텔인데 이제 와서 한겨레나 MBC, KBS나 경향이 태블릿이 조작됐다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자기들 스스로 어색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변 대표님의 주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검찰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우물이다. 그러면 JTBC, 한겨레, 경향 등 그 당시 진보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정파적 입장에서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고 동조하는 프레임에 만들어줬다. 근데 이게 저도 아까 말했듯이 저는 JTBC만 의심하고 나중에 검찰 조작은 3년 뒤에 제가 알았다 했듯이 검찰이 발표를 2번이나 했어요. 태블릿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특히 탄핵을 지지했던 매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뒤엎어보자는 그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팩트상으로. 그리고 이걸 정말 저같이 막 밤새 뒤지지 않으면요. 네. 검찰이 발표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거 네, 맞고 했다는 얘기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달을 들여다보니까 잡아낸 거지. 진짜 무슨 조선일보나 한겨레 특별 취재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치 검찰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넘어온 게 계속 가다 보니까 4년 5년을 같이 왔어. 이걸 또 엎어버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돼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악의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 팀이 있었고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언론사는 조선일보예요. 그래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그 문갑식을 통해서 저희랑 같이 취재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조선에 태블릿 조작 특집을 냈고 문갑식이 대표로 조선일보에다 칼럼도 쓰고 같이 밀고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윤석열과 조선일보 손을 잡게 탄핵 되면서 찬스파로 바뀌면서 바뀌면서 조선일보도 이 문갑식이는 잘려나가고 문갑식은 나중에 그 JTBC한테 100배 사죄하고 그냥 넘어가고 완전히 바뀌게 돼서 어제같이 조선일보가 이제 소영길 음해 보도를 내보내고 스탠트가 바뀌어버린 거죠 조선일보. 네. 오너가 바뀌니까 뭐 생각도 바뀌는 거죠 언론사.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제 한겨레나 경향이나 MBC가 좀 이제는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당시 뭐 태블릿 PC 조작을 왜 못 밝혔냐 이거 갖고 언론사를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검찰이 발표한 걸 갖고 의심해서 따져갈 수 있는 기자는 한국에서 없었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변희재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박근혜 탄핵은 정치적인 거다. 그리고 형사법적인 문제에서의 조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미 총선을 패배했고 내부에서 이 김무성, 유승민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미 탄핵 의결수가 넘어갔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을 딱 고삐를 주고 똑바로 못한 것도 아니고 그거 엉망진창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 뭐 반대파는 탄핵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시비 걸지 말자는 거, 그 부분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건 정치적으로 탄핵 일단 가는 변희재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주 접어준 거예요. 네, 그죠? 접어주니까 탄핵은 정당했다고 접어준 거야. 그죠? 그 정치적인 판단에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야. 네, 그거는. 정치적 탄핵은 인정한다라고 네, 접어준 근데 이제 거야. 그 소영길 대표도 잘 얘기했었는데 촛불 예. 집회에서 우리가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거와 검찰 애들이 지들이 왜 조작하냐, 언제 네. 촛불 들고 우리가 조작하라 시켰냐 이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또 따로 잡아야 된다. 저는 모순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미디어 독자들이 박근혜한테 어마어마하게 막 정보를 넣고 있거든. 이 정보를 지금 소영길도 나서는 당신 뭐 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미 태블릿 조작을 이 7년 동안 파헤치는 과정에서 박근혜 쪽이 안 움직인 것만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조작이 밝혀졌을 때, 야, 나 탄핵시킨 거 너희들 물러, 이럴 자격이 없어졌어요. 네. 뭐부터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임기 대통령 할 수도 없고. 끝났고 뭐. 이제 그 자기를 이제 억울하게 조작한 세력들 처벌하고, 그리고 네. 박근혜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돈 먹진 않았구나, 요 정도 명예회복에서 하면 충분한 거지. 다시 자기가 정치적으로 복권되고 이렇게 욕심부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변희재 대표가 끝장 토론을 몇 번 했잖아요. 그때 민주당 계열 사람들하고는 했지만은 그 당시 상황에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하신 적 없죠. 예를 들자면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그 당시 한겨레 신문 기자였던 김우겸 의원. 아니, 안민석 의원하고는 사석에서 길게 얘기했죠. 사석에서는 이야기했지만 네, 맞춰봤죠. 네. 그 그림도 맞춰봤죠. 안민석 의원은 뭐라고 하세요? 거기에 아니, 대해서? 그 안민석 의원, 왜냐면 안민석 의원은 고영태하고 친하잖아요. 그 친한 근데 고영태 노승일 근데 고영태, 노승일은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들은 태블릿은 최선거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은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딴 건 의견 다르더라도 그 고영태는 감옥에서 저랑 1년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영태는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원수지만은 제가 태블릿 조작을 띄워줄 수 있게 된 게 고영태가 끝까지 버텼거든. 이거 네. 최선거 아니다. 네, 내 네. 책상에서 안 나왔다. 네. 그래서 노승일하고 이 둘은 그 의견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김의겸 의원은 제가 뭐 붙어볼 만한데, 네. 김의겸 의원이 좀 결자지 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김의겸 의원은 그 오마이뉴스 팀이 나가서 네. 야, JTBC 이거 어디서 주운 거 아니다, 누구한테 받은 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김한수한테 받은 거라 봤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말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말을 바꾼 게 제 구속영장 사유로 엄청나게 중요한 근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왜 그때 이런 말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설명해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이게 지금 김우겸 의원이 뭐 저도 조금 뭐 가까운 편입니다만은 어디 지역구 출마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책을 제가 그 방송하면서 실제로 줬고, 네. 본인 읽어봐야 되고, 나는 막 김의겸 의원도 어렵지 않다 보는데, 네. 그때 내가 잠깐 실수했다, 잘못 알았다, 이러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끝까지 막 계속 감추고 왔을 때 문제가 되지, 여기서 빨리 결제해야 될 필요가 있죠. 변희재, 안민석, 김우겸 3자 토론은 한번 어떻습니까? 아니, 안민석 의원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어. 네, 다 네. 정리가 돼서 안민석 의원하고는. 네. 김의겸 의원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한번 주선해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토론 전에 네. 사진 한번 만나보고 맞춰보자. 맞춰보고. 네. 당신 어떤 근거로 했고, 네, 네, 네. 이제 책을 읽었으면은. 네. 김의겸 의원이 나서주면은 이제 큰 도움이 되죠. 해결하는데. 이게 이슈가 커질 것 같아요.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잘한 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동훈을 딱 도발을 한 거야. 한동훈이 어쨌든 간에 이걸 이 도발하는 미끼를 물어버린 거거든요. 도망가려고 도망갔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한동훈이 저를 고소하고 구속을 시키지 못하면요, 이거는 정리가 안 되는 거여서 조선일보가 송영길 음해 기사를 썼는데, 네. 조선일보 독자들은 태블릿 조작을 더 잘 알죠. 네. 탄핵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댓글이, 야, 그럼 한동훈 왜 변희재는 왜 구속 못 시키냐, 이거 다 그냥 쓰렸어요, 댓글로 그냥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에 2차 집회를 했고, 다음번 토요일 집회 때는요, 백은종, 안진걸, 촛불 태극기 다 모아가지고 몇백 명이 할 거거든요, 한동훈 집 앞에. 그리고도 고소 못하면 이제 국민들을 다 판단할 겁니다. 아, 이거 걸렸구나, 얘네들. 그 또 좀 저 개인적인 제안이기도 한데, 그래서
좌우 진보 중도 집회 이런 것들을 국회 앞에서 한번 하실 생각은 없어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또는 국회로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방을 다녔잖아요. 예, 예. 네, 이제는 이 각이 나왔기 때문에 요소를 칠 필요가 있죠. 음. 요소를. 예. 그래서 뭐 국회 앞에서 해야지 그래도 기자들이 많이 받아주지 않을까 뭐 요소는 그런 이제 생각이 주로 이제 공개관 집회하려면 평일날 해야 되니까 이제 평일날 여지가 있고 일단은 한동훈 집 집회는 토요일날 합니다. 예. 토요일 날, 예, 집 네. 집회는 원래 집에 있을 때 해야 되니까 1차로 촛불퇴익 연합 집회를 한동훈 집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내가 집회를 정말 온갖 거 다 해봤지만은 네. 와, 딱 갔더니 이 돈 많아 보이는 그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절반은 응원으로 나왔고 절반은 이제 방해로 나왔는데 와, 할머니가 이 집값 떨어진다고 꺼지라고 와, 난 집회하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나가라는 건 나 타이어플리스에서 처음 봤어요. 야, 한국의 진짜 야, 보수층들이다. 아니 그 집값이 떨어져봐 얼마 떨어지겠어요 거기에. 네. 90억 100억 하는데 네. 이분들 그거 신경 써서 나온 거야. 재밌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끝장 토론 시리즈 제가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도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날 만한 기사들이 송영길 대표의 언급과 관련해 가지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레거시 언론의 이간질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지난주에 이 촛불쪽 유튜버들하고 이재호 이낙연 연합을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요 사람들이 이렇게 탁 야합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구속시키는데 거래를 하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이재호와 이쪽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이제 관철시키고 그러면서 연립정권 간다 내각제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멍하니 있다가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가지고 끝장나는 수가 있겠구나 이거. 네,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네. 윤관석, 이성만 같은 경우는 당권하고 영향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냥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날려버리면 당권에서 이제 이 공백 상태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원내대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죠. 그럼 반대파가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까짓과 네. 30~40명 동원해서 그냥 치면 되는 거고 법원을 안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데 국회에서 가결해서 날라버리면요 법원은 네. 되게 쉬워져요. 네. 국회의 뜻이다. 그냥 영장 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다퉈볼 기회도 없이 죽는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걸 제가 방송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동의안을 던져버렸다는 얘기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체포 일단 정치적 감정에서는 빠져나왔지만 빠져나가죠. 법률적 감정에서는 더 위험해졌어요. 아니 근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체포동의안 2차로 넘어왔잖아요. 저는 거의 100% 가결됐을 거 봐요. 네. 그 공작을 해가 이재호하고 공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완전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근데 던져놨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에 가서 뭐 체포동의안 치면은 가서 법률적 승부하는데 구속될 수도 있죠. 네. 될 수 있지만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법원에 가서 들이받다 끌려가는 게 훨씬 더 명분상으로는 더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설사 구속이 돼도 큰 문제 없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변희재 대표님 지금 모르는 게 하나 있네. 절차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이게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자, 한동훈이 다시 국회에다가 이 체포 동의안을 던지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가서 신상 발언이라든가 또는 내가 정치적으로 그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내 의견을 밝혀서 내가 이 불체포 됐으면 좋겠다. 의견을 못 밝히는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로 또 올라와 버려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이 권성동 사례로 해가지고 네. 이게 모델이 정해진 게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최경환 사례 때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능했던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은 72시간 내에 표결하고 그렇죠. 아니면 표결해야 되죠. 사라지는데 예. 최경환 사례부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72시간 동안 투표하는 게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라오게 그래서 됐는데. 다음 회기 또 올라가죠. 네. 근데 여기서 딱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회기 끝낸 다음에 임시국회 열지 않잖아요. 그때 권성동이 그냥 들어갔어요 법원에.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국회의장하고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일부에서 해서 임시국회 열어버린다. 국회 열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수당의 당대표인데 네. 열지 말라 그러면 가면 돼. 권성동도 열지 마라.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절차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가면 돼요. 절차적으로. 그럼 이게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선택해서
구속 적부심 심사 받으러 가야 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인 예, 근데 거잖아요. 국회가 빠지고 법원하고 이제 승부하는 건데 물론 네. 법원 믿을 수 없다고 보는데 네. 국회에서 가결돼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가결돼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낫다는 승부를 네.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도. 야,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래서 여러 막 그 의혹들이 있었는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 연설하는 내용이 검찰을 박살을 내버렸거든. 네, 네. 거의 소영길 대표 박살내지 검찰을 그냥 완전히 5분 동안 끝장을 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은 진짜 구속이 돼도 최소한 좀 아는 사람은 야 이거 부당하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 더 할 거 아닙니까 영장 체포되면은.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때 1차 때도 그랬는데 그 수박들 만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에게 하소연을 해라 이거 억울하다고. 그 충분히 그럴 내용이 되거든. 그렇게 다니면 돼요 그렇게. 저도 이제 이런 이제 절차상의 걱정을 하는 게 워낙 믿을 수 없으니까. 음. 워낙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까지 뭐 이제 원내대표가 당 대표와 극단적 갈등은 없잖아요. 극단적 갈등은 없는데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는 당권의 향배, 차기 총선의 권력의 향배, 네. 차기 대선까지 가는 이 정치 일정의 향배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번 눈 감고 배신 때려버리면 어떤 상황이 아니 벌어질 근데 수도 없거든. 그렇게 제일 재밌는 게 그렇게 그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사례를 얘기하면서 포기하라 그러더니 네. 한동훈 장관이 더 잘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 절차가 뭐 없니만 이제 수행 모른 척하더라고 권성동 사례를. 그러니까 기습을 당했다 생각한 거예요. 네. 절차 있습니다 가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조홍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해서 당 대표 유지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계속 포기하라 협박하다가 던져버리니까 이게 결국 이 수박들의 목표는 당권이었다는 게 당권과 당권이었다는 공천이다 게 이야기인 거지. 막말로 이재명 대표가 당권만 내주면은 불체포 특권 부결시켜주겠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공천 주면은 네. 안전해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러운 지금. 거래였다는 게 조홍천이면서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잘 벗어 던졌고 이재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저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 자꾸 수박들하고 야합하는 거 아니냐 네. 의심했는데 이제는 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수박들한테 뭐 요청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혁신이 가지고 그 무슨 의원들의 기득권 박탈 떠나서 혁신위원장이건 잘해야 되는데 투쟁 야당으로서 윤석열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그 사람들 위주로 개편하겠다 그래버리면 돼요. 네. 당을 투쟁 야당으로 가버리겠다. 이제는 수박이랑 뭐 딜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약간 변 대표님하고 살짝 다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의회 회기를 가지고 이 구속정부심 가는 문제,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가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변 대표님이 앞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구속영장 쳐봐야지, 구속돼 봐야지 몇 달 있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무죄라는 것이 국민적으로 판명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거지. 아니 그건 뭐냐 당사자가 이제 수많은 전략을 짜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국회 내에서 수박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표국을 했단 말이에요. 1차 때 같은 경우는. 뭐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했죠. 이거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죠. 검찰하고 싸우겠다고 선언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외로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절차의 문제로 접근해 보면은 9월달에 정기국회 때 저기서 구속 그 저기 뭐 체포 동의안 던져버리면은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정기국회 자체가 개판되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뭐 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지 뭐 검찰이 욕먹겠죠. 지금 6월인데 네. 6월인데 멍하니 있다가 정기국회 던져버리면 몇 개월 간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대로 네. 네. 그걸 검찰이 욕먹이라 이거 다 부담은 검찰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근데 저는 검찰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재명을 제거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지속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정기국회든 뭐든 대의민주주의든 국회든 무시하고 가는 근데 거지. 지금은요 이제 6월이잖아요. 네. 이 정도 선언 왔으면 7월 정도에 영장 안 치면요. 이 저쪽 보수층에서 지금 뭐 들고 일어날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원래 보수는 원래 윤석열이 보수가 아닌데 갖다 줄 쓴 거는 네. 문재인 박정 구속시킨다는 제가 볼 땐 사기를 쳤어 보수에서. 네. 네. 근데 문재인 지금 책방하고 있지. 박지원 씨는 지금 온 방송 다 나가고 있지. 네. 손도 못 대 손도. 문재인 수사도 못했어. 근데 이재명까지 구속 못 시킨다? 이러면요 이제 보수 할아버지들이 못 버텨요 이거. 그래서 검찰애들이 7월 안에 승부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9월에 쳐가지고 내년 1월 이어간다? 아 이거 그 전에 무너질 겁니다 보수 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변희재 대표님은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저 보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라디오에서 네.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의 투쟁을 포기한 거다. 음. 그거는 이재명을 겨냥한 게 아니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협박을 한 수박들하고 김기현. 여당을 얘기한 거거든. 네. 야당하지 마라. 그 이재명 대표는 투항을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싸우기 위해서는 이걸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마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내 개인은 포기하지만은 이제 우리 야당 국회의원 영장 치면 다 부결시키겠다. 네. 훨씬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싸우고 나는 안 하고 나 혼자 나갈 테니까 나 혼자 안 하고 나 막아주겠다. 휘하의 장수들은 막아주고 다 막아주겠다. 네. 그러니까 훨씬 그걸 편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음.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고육투쟁을 쓴 거죠. 네. 소영길 대표하고 보면 오해 여지가 전혀 없는데, 기사를 막 그냥 둘이 그렇죠, 이간질시키는 그렇죠. 기사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송영길 대표가 이미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페이스북에 썼어요. 환영한다고 했어요. 환영한다. 정말 좋은 결단을 하셨다라고 썼고요. 다음날 라디오에서 했던 이야기는 김기현 지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면은 이거는 검찰 독재 정권에 투항하라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자, 김기현이 의원 축소, 그다음 불체포 특권 없애자, 문호동 무임금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 했는데 근데 난 저 사람들 이렇게 이거 의원 축소 떠들다가 지금 이 물밑에서 음. 이재호 등등이 의원 정도수 늘리는 걸 작업하고 있는데, 난 저 사람 저 어떻게 갖다 주워 담으려고 저렇게 하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족수 늘어나는 게 거의 확실할 거라고 보는데, 네. 어떻게 저 사람 저 김기현 혼자 지금 주장하잖아요. 30석 줄이겠다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없어, 의원들이. 자, 여기서 제가 도발적 질문. 금방 변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재호, 김기현 이 메시지 속에는 윤석열이 마음 먹으면은 선거구제 바꿀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획이 들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원래 기본은 깔려 있고, 네. 그 선거구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입막음용으로, 그리고 이제 또 아군 확보용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주겠다. 네. 근데 이것들이 비례 늘리는 대신에 지역구 줄인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족수를 330석 늘리는 게 거의 확실할 건데, 김기현은 반대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아웃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역주행.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이 여당일 경우에는 보통 청와대하고 상의를 해요. 사전. 그렇죠. 예, 사전 교감을 하거든. 근데 이 부분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가 지금 메시지를 줬겠어요. 지금 30석 줄인다는 건 김기현이가 원래부터 자기 그냥 막 떠들어낸 건데, 네. 아무래도 좀 이 대표적 이 지위도 좀 불안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원하는 거는 의석수 줄이자가 한 7, 80%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늘리자는 정말 이제 그런 건데, 쉽지 않죠. 자기 좀 지위 공고하려 그러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는 올해 안에 날아간다는 게 거의 이건 이 사람이 못하고 이걸 떠나서 선거를 못 치른다, 김기현 체제에서는. 그래서 이 의석수 줄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제 자기 목을 치는 거 아닌가. 의석수는 지금 늘리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네. 그 이제 변 대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도 지금 용대실에서 정치 기획을 하나 하고 있다. 지난번에 중대선거구제 딱 던지니까 야당의 어쨌든 다양한 논의, 분열 이런 분을 만들었죠.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치개혁 어젠다를 던짐으로 인해서 야당도 폭파시키고 여당도 폭파시켜도 되거든. 여당은 검찰 정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준석이고 유승민이고 이번에 금태섭이고 김종인이고 다 신당 만들면은 야당표 가져간다 생각해요. 그렇죠. 네. 여기는 보수 노인표 30% 딱 갖고 있으면은 다당제 되면은 무조건 일당이다. 요 선거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를 되게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 노당들은 그게 안 되면은 비례를 왕창 늘려가지고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국민의힘 내에 비윤 반윤이 어쨌든 한 40%는 되잖아요. 40~50% 되잖아요. 그죠? 그거 날려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날리고 싶은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비윤이 유승민인데, 네. 유승민을 날려버린다는 얘기는 나가서 야당표 먹으라는 얘기거든. 부담 없이 날리고. 저는 MB계들이 이준석을 손 잡는 줄 알았는데, 이준석도 그냥 내보낸다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준석, 유승민은 보수표를 안 가져간다. 네. 저쪽 표에 가져간다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이게 있었더만.
이준석이 그 박근혜 손잡고 들어왔거든요. 2012년도 때. 네. 그때 27살 때 비대위원 들어왔는데 박근혜 퀴즈였지. 그때 이명박이 이제 못 버티고 더 이상 이제 네. 말년에 하도 인기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박근혜한테 당권 다 넘겨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명박에 대해 패족이 된 상태여서 음. 그때 총선 때 이명박을 다 학살당했죠. 뭐 네, 싹 네. 날라갔지. 신지호부터 뭐 진성호, 전용호. 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이 뭐 이례적으로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준석이 축하란을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이 그 란을 갖다 버렸다고 발표해버렸어요. 맞아. 최근에 근데 오늘 또 소환됐어요. 이거를 MB애들이 아직 기억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 정치할 때 저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준석과 이 그쪽 그 계열들한테 제가 조언한 게 있어요. 야, 중도 보수하지 마라.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서 정통 보수해라. 정통 보수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정면 대결을 해라. 그렇게 해야지 공간이 넓어지지. 중도로 오는 순간에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끼어가지고 포션도 적어지고 국민의힘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 이게 이준석이나 이 천안함의 전략이 처음부터 민주당하고 스탠스를 비슷하게 가서 그쪽 표로 확장한다는 걸 무기로 당을 잡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역대로 다 실패했어요. 안철수도 실패했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을 떠날 생각이 없었죠. 네. 이 당에다 대고 내가 확장력 있으니까 내가 당권 잡을게 이런 식으로 실제 이준석 당권 잡지 않았습니까? 네. 보수법을 썼으니까 이제 와서 보면은 뿌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뿌리가 없어진 거죠. 공중에 뜬 거죠 그냥. 원래 중도는 뿌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도는 포지션일 뿐이지 이명박계 애들은 아이덴티티는 없어. 잡는 것보다는 내보내서 민주당 표를 갈라먹는 게 낫겠다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민주당보다 이준석, 유승민 계가 윤석열 더 미워하잖아요. 마음속 깊이 증오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그런데 이명박계 애들하고 그렇게 뭐 원수된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승민은 아까 이준석은 난 사건으로 항상 조심해야 돼 행동을.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이제 중도라고 하는 층들을 또는 무당파, 부동층 요거 막 섞어서 쓰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중도는 웬만하면은 친민주당 성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는 그분들이 투표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거지 스윙보트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난 대선하고 오랫동안 제가 추적을 해보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은 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상 좋아해요. 신상 좋아하는 하고 새로운 상품 나오면 무조건 한번 찍어보거든. 근데 그 신상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와요. 지난 대선 때 양자구도 때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7%밖에 차이 나지 않은 이유가 중도가 상대적으로 누가 덜 나쁜가라고 할 때는 민주당으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정당이 생기면 민주당이 더 손해를 봐요. 자,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까지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결론은 이렇게 한번 내려보죠. 오늘은 변희재 대표는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송영길 대표와 연대를 할 것인가. 연합전선에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방어가 쉽지 않거든요 그쪽에서. 저는 어쨌든 태극기 진영이 있었고 송 대표 촛불 진영이 있었는데 여기서 잡아버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앞뒤로 좌우서 치니까. 그래서 송 대표를 공격이 들어오면 제가 나가서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은 못 막을 거다. 못 막고 오늘 윤창중 씨 방송을 제가 쫙 돌렸어요. 윤창중 씨가 이제 이 부분 잘 짚었는데 결국에는 이거 윤창중 씨는 아직도 친박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친박 입장. 박근혜하고 관계없이 친박인데 이거 결국은 그때 당시 태극기 든 사람들 다시 들고 일어나야 된다. 태블릿 가지고. 이 여론이 보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윤석열 세력은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저는 뭐 보수는 아닙니다만 제대로 된 보수라면은 이 탄핵에 대해서 성찰하고 향후에 정통 보수를 재건하자라는 정당 운동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방향인데 그러니까 뭐 최대집 대표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이 탄핵 과정에서 조작 날좀 다 파헤친다. 근데 일정 정도 박근혜 정치적 책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박근혜 팔아가지고 박근혜 압수 정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일정 정도 보수 정치에 재건하더라도 뒤에서 해줘야지. 뭐 뒤에서 해줘. 뭐 마치 막 진박 감별사처럼 해가지고 또 줄 세우고 이 친박 떨궈주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역사적으로 이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박정희, 박근혜까지 평가해서 공과에 대해서 포션을 정확하게 나눠주고 그 자산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다시 이번 총선 때 박근혜가 나오면 줄 서야지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줄 서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방식으로는 저는 실패한다고 보니까. 또 이제 하나, 요거는 이제 제 논리에서 들어가는 건데
유승민 등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 보수 문제에서 저는 차라리 제대로 할 거면 개혁 보수라고 하지 말고 정통 보수라고 해라. 그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변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유승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수의 정체성을 막 무너뜨릴 만한 발언을 한 적은 별로 없고 이제 경제관이 경제관은 사실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이 다르죠. 있었고 안보관에서 뭐 틀린 게 없었는데 네. 유승민은 아까 말한 대로 탄핵에 대해서 조작 날조 부분은 파헤쳐낸다고만 해주면은 예를 들면 최대집 같은 사람과 일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걸 하나 안 하나 남은 거야. 그러니까 유승민은 탄핵은 정책을 불가피했다.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 같은 경우도. 근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 조작이 있었다면 검찰에 그거 파헤치자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지금 유승민이 또 윤석열과 사이가 좋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유승민은 사실 길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지금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총선 출마도 안 할 것 같고 신당 창당도 안 할 것 같고 그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 무너질 때 되면은 자기를 부릴 거다. 자기를 부를 거다. 이런 뭐 좀 그 착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을 공격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혁 보수라는 자들이 딱 보면요 검찰 공격을 안 해요. 그렇네. 이 정권의 이건 정체성 검찰이잖아요. 검찰 공격한다는 얘기 떠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검찰 공격 절대 안 합니다. 저 검찰 공격하는 사람은 신인규 한 명. 신인규 딱 한 명 봤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나머지 검찰 공격 안 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공격도 안 해. 그냥 이동관은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정권의 주류가 되는 이명박계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쪽 사람들은 차라리 이명박계랑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이동관 공격도 안 합니다. 정치는 이재호, 언론은 이동관 이렇게 해서 기획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동관하고 덤빈다는 얘기는 MBK하고 싸운다는 얘기니까. MBK하고 싸운다는 그럼 윤석열하고 싸워 MBK하고 싸우고 떠난다는 얘기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은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변 대표님 정리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이 방송 나갈 때는 청주 집회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래 촛불 태극기 연합이 태블릿 PC로 연대가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 김용민하고 저하고 만나서 시작된 건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 김용민 뭐 친구 사니까 너 내 책 읽고 만나자 해서 김용민이 독서광이거든요. 책을 다 읽고 맞다 이거 붙을만하다. 그래서 시작돼가지고 거기다 안진거사 묻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민주당 전직 당대표 송영길 대표가 들어서 전쟁 선포가 됐고 그러면은 이 전쟁은 촛불 태극기가 동맹 맺어가지고 이 조작 세력을 때려 부수는 일이 나오고 보수 세력을 이제 이쪽 조작 세력을 이탈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들이 시작됐는데 한동훈의 반응을 딱 봤을 때 너무 취약하다. 얘들 조작 범죄자들이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제대로만 뭉쳐서 가면은 제가 원래 자신 있는 대로 올해 안에 이 일망타진할 수 있겠다. 이제 본격적인 태극기 촛불 연합이 이제 공세를 펼치게 됐다는 것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전반적인 이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윤석열 이런 전국 구상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몇 번 돌려 들으시면은 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키아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